암행어사, 잘못 걸리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이 마패로 기억합니다. 나의 권위를 마패를 꺼내는 순간 부패한 수령이 무릎 꿇는 장면. 하지만 실제 암행어사는 영웅이 아니라 들키면 끝나는 잠입자였습니다. 지방 수령은 그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군사권, 재판권, 세금권 전부 쥐고 있었죠. 그 뒤에는 토 세력 그리고 중앙의 당파 정치가 얽혀 있었습니다. 암행어사의 신분이 새어나가는 순간 매수 제한이 오거나 협박이 시작되거나 심지어 암살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왕이 보냈지만 왕이 항상 지켜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왜 조선 정조는 이 위험한 제도를 더 강화했을까요? 정말 백성을 위한 정의였을까요? 아니면 왕권을 장악하기 위한 정치적 칼이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던 암행어사는 과연 진짜 모습이 맞을까요? 지금부터 전설이 아닌 기록 속 암행어사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한 편의 드라마처럼 풀어보는 역사 이야기.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약 250년 전 조선의 한 시골 마을입니다. 농부 한 명이 논두렁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는 올해도 세금을 낼 수 없습니다. 이미 봄에 관아에서 빌린 곡식은 이자가 원금의 2배를 넘어섰고 아내는 아이를 안고 울고 있습니다. 마을 이장은 고개를 젓습니다. 어쩔 수 없어. 사또 어른 명령이야. 그 사또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관아 안채에서 기생과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의 왕은 이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조선은 이른바 중앙집권 국가였습니다. 왕이 모든 권력의 정점에 있었고 법과 제도는 한양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치명적인 구조적 모순이 있었습니다. 조선 팔도의 수령, 즉 부사군 수영감들은 왕이 직접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임지에 부임하면 그들은 그 지역의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을 사실상 혼자 쥐고 있었습니다. 감시자가 없었습니다. 보고는 왜곡되었습니다. 중앙에서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지방에서 어떻게 집행되는지 왕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조선 통치 구조의 가장 큰 맹점이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른바 삼정의 문란이라 불리는 구조적 부패가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첫째, 전정. 토지세입니다. 원칙은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수령과 아전들은 죽은 사람 이름으로 황폐해진 논밭으로 세금을 매겼습니다. 백성들은 없는 땅에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둘째, 군정. 군역, 의무입니다. 장정이 군에 가는 대신 포를 납부하는 제도였는데 아전들은 어린아이, 심지어 죽은 사람에게까지 군포를 징수했습니다. 이것을 황구첨정, 백골징포라 불렀습니다. 말 그대로 어린아이 입에도 백골이 든 시신에게도 세금을 물렸다는 뜻입니다. 셋째, 환곡. 봄에 관아가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는 제도였습니다. 원래는 빈민구제를 위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수령과 아전들의 치부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빌려주지도 않은 곡식의 이자를 받아냈고 백성들은 빌린 적도 없는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전국 어디서나 수십 년간 반복되었습니다. 왕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어느 정도는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암암리의 소문도 들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수령들은 왕에게 올리는 보고서에서 언제나 백성이 편안하고 농사가 잘 되었다고 썼습니다. 현지 감사인 관찰사는 오히려 수령들과 같은 편이거나 같은 구조에 묶여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왕이 직접 누군가를 보내면 어떨까요? 그런데 공식 사신을 보내면 이미 정보가 셉니다. 수령은 미리 장부를 정리하고 창고를 채워넣고 억울한 백성들의 입을 막습니다. 사신이 도착하는 날, 관아 앞은 언제나 깨끗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아이디어가 필요했습니다. 보내되 들키지 않게 보내라. 신분을 숨기고 이름을 감추고 아무도 모르게 지방으로 내려가 민심을 살피고 수령의 비리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왕의 권위로 그 자리에서 처단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암행어사의 탄생 배경입니다. 암 어둠 속에서 드러나지 않게 움직인다.
어사왕의 명을 받은 감찰관. 직역하면 은밀하게 움직이는 왕의 감찰관입니다. 암행어사 제도가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된 시기는 바로 정조 재위 기간이었습니다. 정조는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 강화 정책을 펼친 군주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탕평정치로 붕당의 싸움을 누르고 규장각을 설치해 직속 인재를 길렀으며 장용영이라는 친위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방 통제를 위해 암행어사를 전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정조 시대의 기록을 보면 재위 24년 동안 파견된 암행어사의 수는 이전 시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정조는 직접 어사에게 윌지를 썼고 복명, 임무 완수 후 왕에게 보고를 직접 했습니다. 암행어사는 단순한 감찰관이 아니라 왕의 눈과 귀이자 정치적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암행어사는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던 그 전능한 영웅이었을까요? 마패를 꺼내들고 암행어사 출두요를 외치는 순간 모든 악인이 벌벌 떨며 무릎을 꿇는 그 장면. 그것이 역사적 사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일까요? 지금까지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스스로의 구조적 모순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비밀스럽고 가장 극적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왕의 그림자를 지방으로 보내는 것. 그 그림자의 이름이 암행어사였습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왕이 누군가를 암행어사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보냈을까요? 아무나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지방을 돌아다니며 수령의 비리를 간파하고 백성의 억울함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학식이 있어야 했고 청렴해야 했으며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조선 조정은 보통 홍문관 사간원 사원부 같은 이른바 청요직 출신의 젊은 문관들을 선발했습니다. 청요직이란 말 그대로 맑고 중요한 자리입니다. 학문적으로 검증되고 도덕적으로 인정받은 관리들이 거치는 핵심 요직이었습니다. 암행어사는 대개 30대 전후의 비교적 젊은 관리였습니다. 고위직 노련한 관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직 지방 권력과 유착되지 않은 날선 인물이어야 했습니다. 선발 과정 자체가 이미 비밀이었습니다. 왕은 신하들이 모인 공식 조회에서 암행어사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밀봉된 서류, 즉 봉서펑슈 봉서를 직접 건넸습니다. 여기에 파견 지역과 임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주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패. 지름 약 10cm 안팎의 둥근 옷새 패. 앞면에는 말의 그림이 새겨져 있었고 뒷면에는 발급 관청인 상서원의 문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말그림의 수는 하나에서 3까지 다양했는데 그 숫자만큼 역참해서 말을 징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패의 진짜 의미는 단순한 교통수단 징발권이 아니었습니다. 마패는 왕권의 물리적 상징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순간 나는 왕의 명을 받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느 수령도 어느 아전도 이 패를 무시하면 왕명을 거역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봉서를 받은 암행어사는 한양 도성문을 나설 때까지 그 봉서를 열어볼 수 없었습니다. 도성을 벗어난 뒤에야 홀로 봉서를 뜯어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알릴 수 없었습니다. 그가 떠난 뒤 주변 사람들은 그가 어디 갔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암행어사는 절대 관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허름한 선비 차림이거나 때로는 장사치나 떠돌이 행색으로 위장했습니다. 수행원도 최소화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서리 한두 명과 하인 1명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이들 역시 신분을 감추었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민심 탐문이었습니다. 장터가 정보의 집결지였습니다. 장날이면 인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었고 술 한 잔에 진심이 나왔습니다. 암행어사는 주막에 앉아 귀를 열었습니다. 올해 환곡이 얼마나 됩니까? 사또가 어떤 분이던가요? 억울한 일은 없으셨습니까? 직접 묻기도 했고 그냥 듣기만 하기도 했습니다. 민초들의 말 속에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관하문서 점검이었습니다. 신분을 밝힌 뒤 또는 밝히기 전 위장 상태에서 관하에 접근해 세금 장부, 환곡 대장, 군적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증거였습니다. 빌려준 기록도 없는데 이자가 잡혀 있거나
죽은 자의 이름으로 군포가 부과되어 있거나 창고의 실물과 장부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비리의 증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상언 접수였습니다. 억울한 백성이 직접 암행어사를 찾아와 하소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상언 혹은 격쟁이라 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직소 제도였습니다. 누군가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다면 그 사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세금을 부당하게 뜯겼다면 그 증언을 받아 적었습니다. 백성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공식 기록에 올라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충분한 증거가 모였습니다. 비리가 명백해졌습니다. 이제 암행어사는 숨겨두었던 마패를 꺼냅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이 외침이 퍼지는 순간 관아는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이 순간 이후 암행어사가 모든 것을 즉결 처리하는 것처럼 나옵니다. 악한 수령의 목을 당장 베거나 감옥을 열어 모든 죄수를 풀어주거나. 그런데 역사적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암행어사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수령의 직인을 봉인하고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비리 관리를 파직하거나 체포에 압송할 수 있었습니다. 부당하게 수감된 자를 석방할 수 있었습니다. 부당하게 거친 세금 일부를 되돌려주도록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한 형벌, 즉 사형이나 유배 같은 처분은 반드시 중앙에 보고하고 왕의 재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암행어사는 만능의 절대 권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의 대리인이었지만 왕 그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임무를 마친 암행어사는 한양으로 돌아와 왕에게 직접 보고했습니다. 이것을 복명이라 합니다. 왕에게 돌아와 명을 완수했음을 고하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를 서게라 했는데 여기에는 방문한 고을마다의 수령평가, 비리 내용, 민심 상태, 건의 사항이 담겼습니다. 정조는 이 서계를 직접 읽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파직할 자는 파직했고 포상할 자는 포상했습니다. 암행어사의 눈이 왕의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는 완벽하게 작동했을까요? 암행어사는 항상 정의를 실현했을까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암행어사가 있는데 왜 조선은 결국 망했을까?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챕터의 핵심입니다. 암행어사 제도는 분명히 존재했고 분명히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냉정합니다. 제도가 있다는 것과 제도가 제대로 기능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드라마 송영웅 서사를 걷어내고 역사 기록이 증언하는 암행어사의 현실적 한계를 직시합니다. 첫 번째 한계. 시간. 암행어사의 임기는 정해진 것이 없었습니다. 대개 수개월, 길어도 1년을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광활한 조선 팔도를 한 명의 암행어사가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전라도 한고을의 비리를 파헤치는 동안 경상도의 수령은 아무 일도 없이 착복을 계속했습니다. 암행어사가 지나간 뒤 새로 부임한 수령이 또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구조는 그대로였고 인물만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한계. 정보 유출. 비밀이 새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 막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암행어사가 출발했다는 소문이 퍼지면 지방 수령들 사이에 신호가 돌았습니다. 서울의 친인척, 같은 당파의 동료, 역참에서 일하는 아전들까지 정보의 통로는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암행어사가 아직 세 고을 떨어진 곳에 있는데도 목적지 수령은 이미 장부를 고치고 창고를 채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비밀 감찰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한계. 지방 토호 세력의 저항. 수령보다 더 뿌리 깊은 권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역의 토호. 즉 대대로 그 지역에서 땅과 권력을 쥐어온 토착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은 수령과 결탁하거나 때로는 수령을 좌지우지했습니다. 암행어사가 증인을 찾으려 해도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토호가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백성이 상언을 하려 해도 나중에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나서지 못했습니다. 정의를 원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그것을 증언할 용기를 가진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네 번째 한계.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당파, 정치. 조선 후기의 암행어사는 순수한 감찰 기능만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왕권이 강한 시기,
특히 정조 시대에는 암행어사가 정치적 도구로 적극 활용되었습니다. 반대 당파의 수령을 탄핵하거나 특정 지역의 민심을 왕에게 유리하게 보고하거나, 물론 모든 암행어사가 그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치 구조 속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감찰관이란 존재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암행어사 자신이 부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는 암행어사가 뇌물을 받거나 사적 원한으로 무고한 수령을 탄핵하거나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 서계를 올린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시자를 감시하는 또 다른 감시자가 없다면 어떤 제도도 썩을 수 있습니다. 암행어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섯 번째 한계. 제도의 비연속성. 우리는 흔히 암행어사가 조선 내내 활발하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암행어사 파견은 왕권의 강도에 따라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정조 시대에는 폭발적으로 활용되었지만 정조가 1800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세도 정치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안동 김씨, 풍양 조씨 같은 외척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왕은 허울뿐인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암행어사는 왕이 직접 보내는 왕의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힘을 잃으면 암행어사도 힘을 잃습니다. 세도 정치 시기에 암행어사는 여전히 파견되었지만 그 기능은 현저히 약화되었습니다. 세도 가문과 연결된 수령을 어사가 탄핵하려 하면 오히려 어사 자신이 역풍을 맞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구조가 썩으면 그 구조를 고치려는 제도도 함께 썩어갑니다. 1862년 조선 전역에서 밀란이 폭발했습니다. 진주에서 시작된 불길은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역사는 이것을 임술농민봉기라 부릅니다. 삼정의 문란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백성들의 선언이었습니다. 왕과 조정은 뒤늦게 삼정이정청을 설치해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암행어사도 여러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구조적 부패는 한두 명의 어사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지방 관아와 중앙 권력이 하나의 부패 고리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고리를 끊으려면 제도 자체를 뜯어 고쳐야 했습니다. 암행어사는 그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도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지 제도 밖에서 제도를 바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암행어사 제도는 실패한 것일까요? 꼭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효과가 있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탐관오리가 파직되고 억울한 백성이 풀려났으며 부당한 세금이 환원된 기록이 실록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암행어사가 제 역할을 다한 순간들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한 명의 뛰어난 어사가 한 고을을 바로잡는 것과 전국적인 구조적 부패를 해결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암행어사는 전자에는 때로 성공했지만 후자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암행어사가 왜 탄생했는지, 실제로 어떻게 활동했는지, 그리고 어떤 한계에 부딪혔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질 시간입니다. 암행어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먼저 하나의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조선의 어느 깊은 산골마을. 봄비가 내리는 밤, 주막 한 켠에 허름한 선비 차림의 낯선 사내가 앉아 있습니다. 막걸리를 홀짝이며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런 낯선 이가 가끔 나타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낯선 이가 왕이 보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것이 핵심입니다. 암행어사의 진짜 힘은 그가 왔을 때가 아니라 그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행동경제학에 감시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인간의 행동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감시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부패를 억제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암행어사 제도는 조선시대의 이 감시 효과를 제도한 것이었습니다. 전국 8도의 모든 수령이 매 순간 이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내 고을에 암행어사가 와 있을 수도 있다. 저 주막에서 막걸리 마시는 저 선비가 어사일 수도 있다. 내가 오늘 백성에게 부당한 세금을 매기면 내일 어사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 심리적 압박은 실제 암행어사의 파견 횟수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작동했습니다. 이것이 조선이 암행어사 제도를 통해 얻고자 했던 가장 근본적인 효과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백성의 편에서 바라본 의미입니다. 조선의 일반 백성에게 왕은 사실상 닿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한양은 멀었고 그를 모르는 백성이 대부분이었으며 억울함을 호소할 창구는 막혀 있었습니다. 수령이 곧 법이었고 수령이 곧 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암행어사가 출두하는 순간 그 구도가 뒤집어집니다. 수령 위에 왕이 있고 왕은 나를 잊지 않았다. 왕의 눈이 이 땅 끝까지 닿을 수 있다. 이것은 통치 철학의 문제였습니다. 조선의 왕도 정치는 백성을 위한 정치를 표방했습니다. 민본, 백성이 근본이라는 이념. 암행어사는 그 이념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신호. 그 신호 자체가 백성의 마음속에서 왕조의 정당성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암행어사 제도를 오늘날의 언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독립적 감찰기구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를 감시하는 또 다른 권력. 수령을 감시하는 어사, 지방을 감시하는 중앙. 이 견제와 균형의 논리는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의 감사원, 검찰, 독립조사기구의 논리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물론 조선의 암행어사는 왕 한 사람의 권위에 종속된 제도였습니다. 왕이 부패하면 어사도 무력해졌고 왕권이 약해지면 어사의 기능도 흔들렸습니다. 그것이 이 제도의 근본적인 구조적 한계였습니다. 진정한 견제는 권력 밖에서 와야 하는데 암행어사는 권력 안에서 작동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알면서도 이 제도를 만들고 운영했다는 사실은 조선이라는 국가가 권력의 자기 견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5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이 고민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역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왜 좋은 제도도 결국 실패하는가? 암행어사의 역사는 그 질문에 하나의 답을 줍니다. 제도는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과 구조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정교한 감찰 시스템이라도 그것을 둘러싼 권력 구조 자체가 부패하면 함께 무너집니다. 정조가 사라지자 암행어사도 힘을 잃었습니다. 세도 정치가 오자 어사의 석에는 외면받았습니다. 1894년 가보개혁으로 조선의 전통적 지방행정 제도가 개편되면서 암행어사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사라졌다고 해서 의미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박문수. 영조 시대의 암행어사로 오늘날까지 가장 유명한 어사로 기억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실제로 탁월한 행정 능력과 강직한 성품으로 여러 차례 암행어사를 수행하며 많은 비리를 적발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설화 속에서까지 살아남아 억울한 백성을 구해주는 영웅으로 전승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박문수의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냈을까요? 그가 실제로 모든 것을 해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도가 백성의 마음속에 희망으로 자리 잡았고 그 희망은 이야기가 되었으며 이야기는 수백 년을 살아남았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완전한 정의가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자신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사실. 세상이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믿음.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암행어사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제도적 한계를 안고 태어난 현실 정치의 산물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정의를 실현했고 어떤 날은 정치에 이용당했습니다. 어떤 어사는 청렴했고 어떤 어사는 스스로 부패했습니다. 제도는 왕권이 강할 때 빛났고 왕권이 약해지자 함께 빛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한계와 모순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250년 이상 지속되었다는 사실은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권력은 스스로를 견제하지 않으면 반드시 썩는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던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낸 장치. 그것이 암행어사였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조선의 비밀 감찰관, 암행어사. 영웅 서사 뒤에 가려진 역사의 진실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역사의 이면을 찾아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될 수 있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